오늘의 출연자 KTB 투자증권 신지윤 리서치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2년 차 에너지, 유틸리티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리서치 센터를 직접 이끄는 센터장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필드를 뛰고 있는 현업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대우증권에서 시작을 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직접 투자와 운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ESG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임팩트 투자라는 그 해외 책을 번역을 해서 내기도 했고요. ESG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신지윤 센터장을 통해서 ESG,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자. 바카스 한 박스를 또 이제 따뜻하게 들고 와주셔가지고 아, 예. 너무 보석 감사합니다. 같은 또 이제 예, 이대호 앵커님이 예, 일을 스타트 하셨는데,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손바닥만한 스튜디오에 이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그 도와주셔서. KTB 예, 투자증권 라진성 예, 예, 연구원도 나와가지고 예, 예. 건설 쪽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해줘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부지런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예, 예, 후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신지윤 센터장님이 사실 그 유틸리티, 에너지 이쪽에서는 뭐 정말 한 손에 꼽히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십니다. 최근에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또 선정되셨잖아요. 2년 연속. 2년 연속 맞나? 그렇죠. 일선에서 이제 예. 저희 매니저들하고 실제로 고객들하고 음. 치열하게 전투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유, 저는 이제 후방에서 예. 이제 좀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금 뭐 적극적으로 싸울 기회가 많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좀 약간 상 받는 거는 진짜로 예. 그냥 겸양이 아니라 좀, 예, 좀 불편하더라고요. 조금은 마음에. 예. 또 이런 예. 겸손의 말씀까지. 그래서 우리 신지윤 센터장님이 조금 더 인덱스한 자료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최근에 사실 이거 빼놓고는 이쪽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ESG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서 특히 또 이제 오래 전부터 ESG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이제 선점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어렵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꼭 한번 나와달라 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저한테 주신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번역하신 책입니다. 그 모건 예. 사이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임팩트 투자에 관한 책이죠. 예, 맞습니다. 그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달고 있고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ESG 말만 들었고 뭐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투자, 사회적 지원 많이 들었는데 임팩트 투자라는 거에 대한 좀 개념도 새롭게 정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비운의 일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있어요. 비운의 일세. 그 사실 예. 참치 통조림의 역설 제가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프리카 예. 빈국에 예. 뭐 일본산이었던가요? 뭐 어디에서 이제 참치 통조림을 대규모로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먹지 않고 다시 시장에 내다 팔고 그 값으로 뭐 한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먹을 정도의 또 이제 식량을 다시 이제 사서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또 뭐 회전을 시킨다 약간 그런 뜻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ESG가 이제 뭐 이따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음, 재무적 인공 외에 음, 비재무적인 정보를 감안을 해서 네,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음, 경영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임팩트 투자는 이제 투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 이제 그 ESG라든지 사회 책임 투자의 하나의 이제 부류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음, 적극적인 방식으로 피투자자들의 실제 투자 이후의 생활, 네, 이 변화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가가 이제 주요 투자 대상이 네, 되고, 이제 그 참치캔 얘기도 이제 이 저자가 대표적인 사례로 아프리카에 이제 우리가 구호한다고 원조한다고 보낸 게 실제로 네, 원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음, 그 원조 부품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걸 음, 자기는 이제 그 나라 가갖고 봉사활동하면서 깨달아서 조금 이제 음.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기부를 하든 뭐 착한 일을 하든 다 좋지만 그런 어떤 개인적인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를 책에서도 이제 저자가 많이 역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00달러의 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지 혹은 10억 달러의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지 본인은 그 후자를 택하겠다. 그게 임팩트 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임팩트 투자의 정의를 한마디로 이제 책에도 보니까 돈과 가치관을 연계하는 시도,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인 결과를 고려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투자. 예, 수익도 창출하는 투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ESG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그게 이제 외면 내지 배격 뭐 음, 소외됐던 과거의 이력을 회상해 보면은 결국은 야 그거가 과연 돈이 돼? 예, 이제 이러한 이제 질문이고 뭐 맞아요. 근데 뭐 근본적으로 그건 좀 없어지지 않을 질문 같은데요. ESG라는 말이 1, 2년 안에 생긴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래서 ESG 알겠어. 예, 뭐 환경도 좋고 뭐 예, 사회적 책임도 좋고 가버넌스 지배구조 좋고 근데 예, 그게 돈이 돼? 예. ESG 잘 지키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이 돼? 이거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최근에 약간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대로 돈이 된다라는 걸 시장이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는 또 이제 와 몰려가는 거죠. 좋게 말하면 선순환이고. 네, ESG를 예.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 혹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ESG에 대한 사전적인 개념은 다 아는 사람도 네. 그래서 도대체 ESG가 뭔데? 이런 질문을 또 반복을 하게 음, 되거든요. 글쎄요. 일단 아까 뭐 돈 얘기를 했지만 그 한편에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건 한편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기회란 부분이 더 도드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ESG를 안 지키는 의사결정이라든지 ESG를 안 지키는 투자가 네. 사실 상당히 그 위험해질 수 있는 음,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런 ESG를 안 지키면 위험한 위험할 수 상황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뭐 저희 이제 주가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주가라는 네네네. 거는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이제 그 회사의 적절한 할인율로 이렇게 할인했을 경우에 네. 하여튼 현과시킨 그 미래 현금의 가치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이론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그 분자에 해당되는 미래 현금 흐름에 음,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반영이 되겠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환경적 관련된 규제라든지 음, 거버넌스 뭐 사회 마찬가지로 이런 규제를 안 지키는 기업들은 소위 네. 시장에서 음, 외면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직접적인 음, 미래 현금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서 그 기업의 리스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최근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네. 들어 엊그저께 뉴스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삼척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네, 네.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음, 소위 말해서 이제 사겠다고 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그런 음,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그 네. 기업들의 어떤 할인율, 네. 그렇죠? 뭐 그 기업이 발행해야 될 채권의 금리라든지 음,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테니까 네. 같은 현금이 또 흐름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회사의 주가를 볼 때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네.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음, 이제 그런 아주 좀 고전적인 재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사실은 저희 좀 소위 말해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니까 네. 그게 좋다고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 글쎄요 이제 어차피 이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어, 외부 평가 기관들이 기업의 ESG 평가를 해서 소위 네. 말해서 점수와 레이팅을 매기고 거기서 이제 좀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음, 투자를 하려는 일련의 행태가 벌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나쁜 기업들은 뭐 외면받거나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빠지거나 뭐 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죠. 사실 우리가 그 음,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 막 이렇게 생활 경제 이런 거 배울 때도 사실 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를 네, 제일 먼저 배웠었고 사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옥죄고 쥐어짜고 이렇게 해서 이윤만 많이 올리면은 사실 수익성도 제일 좋고 주가도 좋고 이런 걸로만 우리는 사실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ESG 관련된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자료들을 많이 네, 쓰셔가지고 많이는 아니고요. 예. 이 정도 많이 쓰신 거죠. 이슈도 많이 선점하셨고 예, 이 안에서 사실은 좀 예, 많이 담고 계시는 메시지 예, 위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뭐 ESG가 뭐 기업의 오굴죄는 하나의 어떤 규제 틀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제가 오늘 규제가 때까지 보니까 아니다. 뭐 지속 가능이라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게 기업이 일단 생존이 먼저예요. 생존. 예. 기업이 이 돈을 벌어야 생존을 하는 거고 생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환경이나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번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바탕으로 해서 생존을 해야 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갖춰야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기업에 맞춘 합리적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환경과 사회와 관련된 그 나름의 기준을 맞추고 거기를 도달해 가야 된다. 네. 이게 좀 더 아름다운 얘기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환경 예, 예, 쪽에 예, 환경 쪽만큼은 예. 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예, 기업들도 그렇고 뭔가 목표는 잘 세우는 것 같아요. 예, 뭐 2030년까지 무슨 뭐 탄소 제로까지는 아니어도 예. 뭔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한다라는 건 선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이걸 지키느냐인데 이 뭘 네. 좀 따져봐야 될까요? ESG가 옥죄는 하나의 틀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잘 보셔야 되는 하나가 저는 올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규제의 법제화 부분일 것이다. 법제화. 법제화.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ESG 관련된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 쪽의 흐름을 먼저 기사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읽게 되니까 네. 이 legislation 즉 법제화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결국은 좀 강제한다는 얘기죠. 강제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규제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규제가 돼서 규제죠. 예, 안 규제. 지키면 불리해지는. 그때까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줬고 네.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니 음. 그 이제 점점 강도를 강하게 나가는 거고요. 네. 뭐 여기 또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이제 패권 경쟁 뭐 네.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중국이 압도적인 약 30% 이상 전 세계 네. 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1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어떤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중국엔 좀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니까요. 예. 결국 뭐 패권 경쟁에서 이제 음, 중국을 조금 떨어뜨리기 위한 아주 날카로운 창 중에 하나가 ESG다. 왜냐면은 ESG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중국이 제일 못 지킬 것 같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 있죠. 예, 네. 뭐 그런 환경 규제 법제가 하나 들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이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네. 이건 이제 아리백이라는 얘기도 그렇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리뉴어블 에너지 즉 예. 이 재생 에너지를 이제 확대하자라는 그런 기업들의 네. 뭐 움직임, 운동 이런 건데 이거 주도한 기업이 지금은 이제 구글이나 이제 뭐 아마존 같은 네. 애플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위 말해 글로벌 최상위에 포진한 이 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회사랑 비즈니스하고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하려면은 그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네. 이제 결국은 첫 번째 환경규제 법제화나 두 번째 아리백이나 둘 다 이제 국가나 기업이 환경과 관련해 갖고는 많은 걸 지켜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켜가는 상황에서 얘기가 좀 빨리 가나요? 뭐 탄소세라든지 뭐 네. 탄소 관련된 그런 배출권 거래제에서 나오는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회사들 즉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런 기술을 발달시키는 회사 쪽으로 이제 이 감독 당국 뭐 정책 당국들이 이걸 이제 바꿔줘야 되고 뭐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예.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카본 풋프린트 이게 이제 탄소 발자국. 이 탄소 발자국을 이걸 뭐 줄여라 뭐 이제 이 탄소 발자국을 이제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각 국가들이 그 탄소 감축을 하자 그리고 네. 자발적 뭐 감축 의무를 뭐 이 관련된 이 계획을 제출하고 그걸 이제 5년마다 이행을 평가받자 네. 하는 게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 기후변화 협약이 5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열렸고 네. 1년 연기돼 갖고 올해 이제 여기 없지만 21년 이제 가을에 글래스고에서 코프
6이 열립니다. 올해 가을에. 예, 올해 가을에.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네. 국가 탄소 감축 계획 그 NDC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상향 조정해서 제출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향 조정을 하는 배경에는 작년 10월 달에 이제 이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게 잠깐만요. 네. 예, 탄소 중립 선언을 대통령이 했었고요. 네. LEDS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작년 12월 우리나라가 제출을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탄소 중립하고 이런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네. 그 선언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제 가을이 되면은 좀 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음.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EU가 뭐 그린딜 얘기하고 클라이밋 이게 저기 이 발음이 저기 오탈자인데요. 이제 네. 기후법이 나오고 네. EU가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했고요. 네. 그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뭐 산불 같은 초유의 기후 재앙이라든지 네. 그 이후를 보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음흠. 결국은 각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과거의 토건이 아닌 음. 소위 말해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자. 이왕 돈 막 풀고 막 쓸 맞죠, 거. 맞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요새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뭐 이제 펀드가 출시되고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수소도 작년에 이제 6월, 7월 정도에 독일하고 유럽이 수소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 그렇죠. 수소는 아직까지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퓨어한 이 환경을 강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소가 좀 배격하는 네. 그런 의식들이 작년만 해도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컬하게 재생에너지 확대되면 그거를 전기를 저장할 매체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수소의 활용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로드맵을 2019년에 발표를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수소 쪽 관련해 갖고는 독일하고 유럽 때문에 한국이 이 수소 관련된 액션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그린 뉴딜, 수소 이런 것들이 2020년 하반기에 미국 바이든 당선과 맞물려 갖고 주가도 상당히 큰 그렇죠. 움직임을 만들어냈었죠.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건 뭐가 남은 거야? 그러면 환경 쪽은. 사실 이제 큰 골자를 말씀드렸고요. 네. 조금 이제 이 와닿을 수 있는 얘기 와 닿아야 되는데 네.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탄소의 가격 관련해 갖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탄소의 가격. 탄소 배출권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건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예, 그건가요? 탄소 배출권이 이제 EU의 ETS가 이제 가장 네. 널리 알려진 큰 시장인데요. 네.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하면 70% 정도 YTD, year to date로 이외에서 트레이딩되는 탄소 가격이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만요? 네, 올해 들어서. 오. 우리나라는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고 우리나라 뭐 시장이 작아서 그런지 좀 변동성도 크다고 하고 뭐좀 그렇더라고요. 네, 이것도 뭐 전문가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수급에서 지금 보면은 조금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은 좀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과 관련해 갖고는 조금 느슨하다 표기보다는 기업들이 받는 압박 자체가 아직은 조금은 이제 덜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ESG라는 게 비재무적인 정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재무적인 정보 있냐 받아들여야 된다 내재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얘기되고 있는 게 탄소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실제로 앞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얼마가 될 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탄소의 가격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월드뱅크가 세계은행이 네. 이제 작년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소위 탄소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50불에서 100불, 궁극적으로 100불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각국이 지금은 탄소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고 네. 이제 EU는 국가는 아니고 이제 리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탄소 배출권을 이제 적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탄소세가 아니라 배출권 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죠. 왼쪽의 그림은 Y축이 그 이 탄소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나라는 네. 탄소 가격이 지금 이게 한 120불 위에 언저리 있잖아요. 이제 네. 톤당 가격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20에서 40불 정도 언저리에 있어요. 이게 예. 좀 다릅니다. 일몰이가가 적용이 안 되는데 아하. 궁극적으로는 이제 온실가스라는 게 결국은 한 지역에서 배출하지만 결국은 전 지구에 미치는 그렇죠. 영향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고 해서 ETS 시스템을 거래하는 나라들도 조금 이제 거래 제한이 좀 있어요. 네. 유동적이 좀 못한 면이 있어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탄소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컨센서스는 있고 월드뱅크에서 50불, 100불 얘기를 이제 한 거죠. 네. 근데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50불, 100불이고 각 기업이 배출한 탄소의 양이 있을 것이고 그걸 뭐 이제 배출하는 양에다 그 가격이라 있으면은 그 금액이 나오는 부분을 손에서 현가화 시켰을 때 네. 기업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재무제표에 부킹을 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2말 3초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은 빌 게이츠가 네. 기후 재앙에 뭐 대비하는 법, 네. 뭐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맞아요. 책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게 510대 0이에요. 510대 대 0. 0 숫자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글로벌리 이 온실가스 배출이 510억 톤이다. 근데 이걸 0을 만들어야 된다. 아하. 0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순배출로 2050년에 0을 만들겠다 얘기한 거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비용이 얼마냐? 1년에 510억 톤씩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톤당 100% 잡으면은 그게 이제 글로벌 GDP의 약 6% 정도 되더라.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빌 게이츠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뭐 빌 게이츠가 그 소형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만 엄청 부각됐는데 네. 그거보다 510을 어떻게 0을 줄여나갈 것이냐에 예. 하나의 방편으로 조금 나온 게 소형 원자로 얘기고 예. 어쨌든 이제 탄소의 가격을 얘기한 거고 그걸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음. 그럼 지금 우리 기업들이 기업들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얘기 절대 아니고 네. 신사업으로 가죠. 수소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가는데 한편으로는 일단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업들의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생존이라든지 성장이라는 부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어느 정도 아픔은 있겠지만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갈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ESG 평가 지표라든지 제도 도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얘기를 듣다가 좀 궁금해져서 예, 그러는데요. 이거 이제 ETS라고 표현을 하신 거 이제 탄소 배출권이고 이제 네. 그걸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각 나라에서 하고는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저쪽 비싼 나라에서 팔고 싼 나라에서 사고 요게 안 되는 건가요, 아직은? 우리나라 탄소 배출과 관련해 갖고 예.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팔 수 있는 기업도 한정이 됐고 살 수 있는 기업도 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제 확대되겠죠, 앞으로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꼭 뭐 발전회사라든지 일부가 아닌 조금 더 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사고 팔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게 예. 탄소 배출권 제도를 뭐 예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1기, 2기, 3기로 가는데 점차 유상할당 못 줄이면은 그만큼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올해부터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아주 무서운 제도는 아니었다. 예. 근데 앞으로 좀 무서운 제도가 되어야만 음. 뭐 대통령이 선언한 탄소 중립의 길이 아마도 조금 가시성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예. 아까 보여주신 그 표만 봐도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이런 데가 탄소 배출권 값이 제일 높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환경 많이 신경 쓰는 나라일수록 탄소 배출권 가격이 높고 별로 이제 신경 안 쓰는 나라들
뭐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재팬, 한국도 요 밑에 쪽에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환경의 피해 정도하고 네. 국가의 소득을 막 X축에 놓고 환경 피해를 Y축에 놓으면은 네. 결국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이 둘이 선형 관계가 그러니까 즉 소득이 늘면은 환경 피해가 늘다가 네. 어느 정도 소득이 넘어가게 되면은 소득만 늘고 환경 피해는 줄면서 네. 이렇게 이제 역U자형의 형태를 그리는 게 이제 환경 경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환경 쿠츠네츠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럽 국가 뭐 영국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례가 아주 잘 들어맞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저개발 국가들은 음. 지금 소위 말해서 뭐 GDP당 뭐 탄소 배출량 이런 뭐 인텐시티라고 하는데 네.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확보 못하거나 어떤 산업의 구조 자체가 아직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저개발 국가한테 일률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고, 음. 그러나 그 국가들은 사실은 기반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또 좀 빠르게 기회를 맞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 투자, 네. 임팩트 투자를 보면은 조금 잘못된 방식의 예로 이게 이제 인용이 되긴 했지만 네. 풍력 발전 네. 이런 쪽이 풍량이 많은 뭐 남아메리카 이런 쪽에서 이 활용할 수 있는 옵션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선진국이 주도하는 건 맞는데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지구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어떤 배려, 네. 생각,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뭐 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뭐 1년에 얼마씩 그 기후 관련 대응해서 원조 ODA라고 하는데 아, 예. 그런 쪽에 이제 자금을 대겠다. 그런 것 개발도상국 지원. 예. 맞습니다. 예. 공적 개발도상국 지원 지원. 관련된 네. ODA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명목하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 선진국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중요한데 이제까지는 미국이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도널드 트럼프가. 아, 트럼프 대통령 뭐 파리 네. 기후 협약도 뭐 탈퇴했었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뭐 미국 여론에 모르겠습니다. 뭐 어, 하여튼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이제는? 왜냐면 각국 정상들이 이제는 또 머리를 다 모으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이제 실행은 또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글쎄 1년 2년 사이에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예, 예. 네네네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뭐 사실 뭐 앞에서 네. RE 100, 예. 그 리뉴어블 에너지 100%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지키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입장에서 또 투자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 특히는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비중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굴뚝 산업들 중우장대가 여전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실 반도체 산업도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라든지 그쵸? 뭐 아주 고농도 화학 약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잖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있죠. 그 이제 뭐 쉽게 뭐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온실가스 배출 그 양의 기업들의 순위가 있습니다. 음, 순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연도별 기록이 2019년까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회사들이 이제 줄여왔는지 이제 그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발전자 회사들 제가 커버하고 있는 발전자 회사들이 이 최상단에 포진해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 대표적인 뭐 이제 철강이라든지 네,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정유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 굴뚝 산업들 그리고 말씀하신 워낙 이제 사업장 자체가 크니까 네, 이런 이제 거대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그 이런 어떤 위기라든지 글로벌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파악하시는 분들이니까 포착하고 대응하시는 뭐 사실 분들이니까 예, 기업가들이 예, 예, 예. 이 뭐 제가 뭐 그거를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네,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R이 100이란 거는 네,
일단은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이 사고 싶어도 예.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예요. 예. 그리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발전회사로부터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탄소 배출권도 구입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네. 상당히 조금 문이 좁았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게 제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좀 어려웠는데 네. 제 뭐 자의적인 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네. 한국 기업들이 어, 야 이거 바꿔야 된다, 바꿔줘야지 한다라는 걸 음.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네.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바뀌고 있는 게 제도적인 변화. 그래서 아까 앞으로 한전을 조금은 거치지만 예. 어쨌든 기업이 직접 이 PPA라고 파워 네. 퍼체이즈 어그리먼트인데 전력 구매 계약을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제 SK 그룹 이제 계열사들 중심으로 해서 뭐 다른 회사들 좀 있었지만 어쨌든 네. 뭐 아리백을 선언을 하고 네. 그래서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 공정의 전환 음흠. 쉽게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환경을 지키다가 잘못하면은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건 또 이해관계자인데 네. 이해관계자에 우리 이제 벤더사들도 있는 거고 예.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 우리 회사 물건을 갖고 파는 회사들도 있는 거고 예. 또 중요한 건 우리 이해관계자 중에 중요한 거는 그 종업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음흠. 저는 뭐 환경주의자는 아니고 ESG주의자도 아니고 다만 이제 시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석탄 발전소를 퇴출하자는 좋지만 과연 퇴출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런 소위 말해서 질서 있고 좀 조화로운 퇴장이 될 수 있느냐.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이슈예요. 예, 좀 조금 이거 좀 이 다각도로 넓게 깊게 봐야 되는 이슈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각 기업들도 이제 예. 그 예상되는 영향에 따라서 대응들은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요. 예, 뭐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에 빠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예. 날리지 쉐어링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 뭐 탄소중립위원회 이런 부분이 생기긴 했는데 예. 부처 간에 이런 탄소 관련된 정책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서, 권한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 공유라는 거는 기업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조금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신재생 에너지 하면 예. 수소를 빼놓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과거에는 수소 말고 다른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뭐 풍력, 태양광 등등. 근데 수소가 갑자기 많이 이제 부상이 되는 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예. 그 풍력 태양광 발전에 예.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는 네. 간헐성이다. 간헐. 간헐. 음.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말 자체가 뭐지? 음. 그러니까 우리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좀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최우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풍력이라는 거는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네, 있고. 그리고 태양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전기가 이제 이게 이제 낮에서 이제 이 초저녁까지는 활발하겠지만 예. 그 배터리에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이런 예.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간헐성이라는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 즉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그 부분만큼 네. 다른 발전소들이 꺼야 되잖아요. 네. 근데 태양광 발전이 이제 정작 저녁이 되면은 역할을 못하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껐던 발전소들 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가 이렇게 전등 켜듯이 킬 수 있는 발전소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결국은 전체 전력망 그리드 관점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라는 게 계산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을 하더라도 그걸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예. 출력을 제한하는 상황이 맞아요. 발생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전력망이 이렇게 이제 크게 연계된 게 아닌 제주도 같은 나라, 네. 제주도 같은 섬, 섬.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력이 섬인 게 네. 북한, 그다음에 바다, 일본 네. 떨어져 네. 있잖아요. 유럽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이 기본적으로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출력 제한의 문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너무 또 과잉 생산되는 것도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뭐 ESS 전력 저장하는 이 그것도 스토리지 한계가 관련된 있고. 부분이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는 한 어려운데 예. 그 획기적인 발전에서 이제 한 축으로 우리가 부상한 게 수소라는 거고요. 음. 수소를 아주 예전부터 수소의 활용을 전기 저장 매체로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 주무대로 하게 된 데는 풍력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풍력 태양광 발전을 어떻게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수소가 더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뭐 다른 하나는 아까 이제 생산 공정 이런 데서 석유화학이나 이제 그 철강 관련해 갖고 부생수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생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이제 수요처가 발전이라든지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모빌리티 부분이 있는데 뭐 이제 수소의 활용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트럭, 뭐 네. 장거리 트럭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뭐 액상시킨다 해서 저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선박유라든지 항공유를 대체하는 그런 수단도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뭐 하여튼 이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소가 사실은 이제 산업체에서 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장표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네. 2050년, 2070년이 되면은 수소의 활용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음흠. 늘어나요. 그런 얘기들을 최근에 하고 있는 거죠. 네. 재생에너지와 이제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쓰임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죠. 어허. 예측 가능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그렇죠. 이게 수소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그럴 것이고, 네. 뭐 이제 전력 소비와 관련된 쪽에서 소위 전기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전기화. 예. 그래서 이제 석탄이나 석유, 화석연료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뭐 난방으로도 쓰이고 제 대표적인 게 음. 이 이제 자동차 기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을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으로 바뀌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요. 네.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력을 원자력은 모르겠습니다. 논란의 거리가 있으니까 석탄이나 석유 발전이 아닌 가스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가야만 진정한 친환경인데 네. 그 진정한 친환경을 가는 데 있어서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ESS 수소가 필요하다라는 네.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일각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그래서 계속 필요하다 어.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리드 페리드라고 하나요? 뭐라죠? 그리드 페리티? 페리티. 예. 그리드 페리티. 예. 유식한 척하려다. 아닙니다. 예. 그리드 페리티. 저도 그러니까 등 가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전통 에너지보다 수소 가격도 사실은 뭐 너무나 비싸다면 사실은 뭐 정부 보조로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네. 언젠가는 이제 페리티에 와야 되는데 이 등 가격으로는 이제 언제쯤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수소는요 사실 이건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전제를 깔고 네. 수소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도매 가격 기준일 거예요. 네. 킬로그램당 8,000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는 단계적으로 2,000원까지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그 페리티는 아까 이제 킬로와트당 전력 생산 단가 혹은 이 LCOE라고 발전소의 이 전생애 주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는 코스트를 비교했을 때 네. 또 마찬가지로 킬로와트당 몇 원, 몇 달러, 몇 센트 이렇게 이제 킬로와트당으로 이제 비교되는데 그건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 소위 석탄이나 기존 그 레거시 즉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발전원들을 역전하는 이제 그게 이제 그리드 페리티를 얘기하는 네. 거고 수소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몇 년도에 그걸 초월한다는 건 없고요. 정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네. 2,000원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2,000원까지 가면은 소위 말해서 주행거리당 뭐 이제 우리 이 수소를 기본적으로는 연료발전도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소위 말해서 그 마일리지 개념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돈을 얼마 넣으면 몇 킬로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그렇죠. 텐데 연비 개념으로. 2,000원 정도 되면 아마도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2,000원 정도가 되면은 네. 수소차가 대중화 보편화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가는 과정에서 또 기업들도 약간 좀 수익성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음. 보조금으로만 가면은 정부 국간으로만 가겠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고요. 기술 네. 발전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민간 생태계 육성이라는 게 필요하고 수소 산업과 관련해 갖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수요처럼 무슨 발전만 키우겠다, 뭐 생산에 뭐 추출 수소만 키우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인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어, 산업을 알고 음.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 부분을 우리가 제일 좀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S 소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ESG의 주요 이슈의 구조라는 장표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MSCI라는 이제 민간 기관이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MSCI가 이쪽 그 관련돼서는 가장 ESG 관련해 갖고는 활발하고 실제로 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휴먼 캐피탈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은 그 종업원을 비롯한 인력 관리 관련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품의 어떤 신뢰성 문제. 우리 뭐죠? 무슨 가습기 뭐 이런 문제 예, 있잖아요. 가습기 뭐 이런 살균제 거. 문제 같은 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확대하면은 제가 금융회사 증권회사 다니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금융상품의 어떤 신뢰성, 사모펀드 네, 문제 네, 이런 것까지 네. 포함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크홀더의 반대.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을 조율을 조율 이걸 네. 잘 이끌어낼 것이냐. 그렇죠. 이해관계자라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돼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는 뭐 영양, 뭐 환경,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도 있고 금융도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도 있고요. 어쨌든 기업이 이제 사회적 역할 예. 관련된 전통적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여서 좀 그렇지만 석탄은 환경 쪽인 것 같고요. 아하. 올해 이제 주요 입법 보시면은 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조합 관련된 법안 이런 부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이라든지 네. 노조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최근 나온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어떤 기업들이 이제 사고가 예. 이어지면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건설사도 그렇고 무슨 제조업체도 그렇고 우리 이제 온라인 쪽에서 활발하게 뛰는 회사들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ESG에서 사회적 평가, 소셜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 평가에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전개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결국은 외면을 하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업들의 다시 원론으로 가서 벌어들이는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이제 뭐 이거는 벌어진 일이고 교수님들이 이제 매체에서 말씀하시니까 남양이다.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남양유업. 예, 남양유업 이런 사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관련해 갖고 우리가 반추할 수 있는 사례들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산업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뭐 예. 노동자 그리고 뭐 종업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소셜 부문에서도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법제화가 이미 된 것도 있고, 예. 법제화가 굉장히 이제 강화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표이사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가고 있어서 예, 뭐 논란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몇몇 기업들은 대표이사가 아예 이제 등기 뭐라 해야 되나 좀 총수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표이사에서 이제 빠지기도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행한 사고가 네. 그 우리나라 경제 수준 레벨에서 반복된다라는 게 사실 좀 많이 가슴 아픈 일이고, 네. 예. 이제 그런 쪽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관련돼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ESG 관련돼서 어떤 액션이 적절할지도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뭐 실온 이런 쪽 보면 사실 상당히 경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예,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어떤 단체 행동 네. 이거와 관련해서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해서요. 좀 조심스러운 이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이슈인데 어쨌든 그럼요. 예. 뭐 제가 뭐 이거를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걸 전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뭐 전임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년 전부터 공약이 돼 왔고 국회에서도 뭐 이렇게 법안 발의가 여러 번 돼 왔습니다만 아직도 좀 실현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결국엔 그게 기업 환경들을 너무 또 이제 규제한다라는 또 장벽에 부딪히면은 또 법적으로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해가지고 좀 갈 길이 멉니다. 그 사이에서도 사실 환경은 어떻게 지키자 몇 년까지 우리가 클린하게 가자 하고 하면은 선언적 의미만 해도 그 방향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소셜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집단소송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이런 것들은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그렇죠. 이해득실에 따라서도 의견도 많이 갈리고 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주주 측면에서 보면은 예. 가버넌스 이슈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하기에는 ESG에서 우리가 가버넌스 이슈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 금융지주사라든지 대기업들은 ESG 평가에서 거버넌스 쪽에서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거 같아요. 이제 거버넌스라는 게 인적 분할이나 유상증자나 이런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끔 만나는 약간 좀 노이즈가 많은 예, 이벤트들. 뭐 승계라든지 이제 예. 이런 이슈로만 다가갈 게 아니라 많이 부각이 예, 되죠. 이제 예. 환경이나 사회를 총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예. 이거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이건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제 이 ESG 관련해 갖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데가 제가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요. 네.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보니 고려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ESG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G 같다. 거버넌스가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CEO가 네. 사회적 명성 때문에 환경이나 S 쪽으로 달려갈 수 있다. 이쪽을 막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요새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아하. ESG 워싱, 그린 워싱. 그린워싱. 예. 이제 통계를 보면은 네. 분산된 오너십 상태에서 이런 E나 S 쪽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게 좀 2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와 닿더라고요. 보여주기를 위해서 환경과 사회 부문에 돈을 많이 쓰더라. 그렇죠. 뭐 당장에 ESG 관련한 이제 좀 말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어쨌든 ESG 관련해 갖고 네.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평가를 뭐 저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에서든 보면은 이제 외부의 시각, 뭐 내부의 그렇죠, 시각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체계적인 소위 지속 가능 발전, 그러니까 ESG 개념을 잘 받아들인 상태에서 네. 의사결정이 되는 거냐, 음. 아니면 약간 좀 보여주기식에 가까운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구분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의미를 좀 잘 되살려서 확립하자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뭐가 정답은 없어요. 주주우선주의냐, 뭐 우리가 주주우선주의가 아닌 네. 이해관계자를 더 중시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 거고
여전히 주주가 중요하다라는 시각도 있는 거고. 음, 그러나 어쨌든 흐름은 이해관계자 소위 스테이크홀더를 우리가 무시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온 건 음흠. 맞다라는 거고, 거기에 뭐 종업원도 있고 우리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는 거고, 주주도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닙니까? 우리가 또 너무 자본시장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음. 그 어떤 가버넌스, 어떤 지배 구조가 가장 좋은 거냐라고 한마디로 물었을 때는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약간 투명성에다 조금 더 방점을 두면 될까요?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거는 결국은 뭐 E나 S나 아울러서 전체 이제 평가와 관련돼 갖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기준들이 있고 네. 어, 너무 많은 소위 이제 정보 공개와 관련된 요구들이 있는데, 음. 거기서 어떤 걸 맞춰가야 되냐라는 쪽에 기업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가들도 상당히 힘들죠. 어떤 정보를 보고 기업들의 어떤 미래, 우리는 기업의 어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음. 뭐 우리나라도 2025년에 뭐 의무적으로 뭘 공개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하고, 근데 지금도 지속 가능 관련된 보고서, 지속 네. 가능 발전 보고서죠.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게 이제 한 150개 기업, 200여 개 기업 정도가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 네. 계속 이제 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뭐 탄소의 가격을 예를 들자면은 비재무적인 정보를 재무적인 정보로 어떻게 내재화시킬 것이냐, 음. 그 관련해 갖고 컨센서스, 소위 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음, 사실 이제 뭐 회계법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ESG와 관련해 갖고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해 갖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갖고 활동을 해온 적지 않은 국제기구들이 주도가 돼 갖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ESG 관련된 회계 기준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음. 것들이 그 IFRS를 도입한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뭐 주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정이 되면은 우리도 바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국제 예. 회계 기준이 그러니까요. 바뀌게 예. 된다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할 일이 좀 뭐 많고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네. 좀 이렇게 이런 뭐 의사결정을 좀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음. 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기업도 이해하고 네. 글로벌 흐름도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ESG 다 좋아요. 결국 이게 시장에서 좀 돈이 돼야 되고 속된 말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으로 좀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그 기업에도 더 관심이 가고 또 투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또 ESG를 개선하는데 또 선순환 마중물로 또 계속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KTB 투자증권에서는 ESG 관련해 갖고 진짜 이쪽이 괜찮다라고 보시는 좀 주목하고 계시는 쪽이 있다면요. 저희 뭐 바이리스트 기준으로는 이제 커버하고 있는 바이리스트 기준으로는 지금 머릿속에 좀 잘 떠오르는 거, 일단 우리 그린 인프라 담당하는 친구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음. 수소나 이제 태양광 쪽에서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예.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액화 저장을 비롯한 우리가 보고 있는 수소의 이제 중요한 밸류 체인인 생산부터 이제 소비 단계 중간에 있는 뭐 유통 저장 관련해 갖고 예. 뭐 이제 효성중공업 유망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관련된 쪽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음. 기회 요인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을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낙후된 전략 인프라를 요새 이제 얘기가 많죠. 네. 뭐 바이든 법안,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니냐. 네. 어쨌든 방향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력망, 네. 분산 투자, 분산 전원, 분산 투자가 아니라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기회 요인이 좀 강한 회사는 뭐 하나솔루션이다. 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 커버하는 쪽에서는 국내 수소산업 관련해 갖고 아직 뭐 수익은 조금 의심스럽지만 네.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가능성이 있는 거는 한국가스공사다. 뭐 음. 지금은 가스지만 뭐 이제 수도 관련된 비즈니스를 지금 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LNG를 수입하고 그걸 뭐 기화했다가 송출하고 마지막에 소비자 단계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수소가 좀 옆에 곁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 잠재력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LNG를 도입하고 그것을 이제 공급하는 망까지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소위 이제 LNG 우리가 기화할 때 뭐 냉열이 발생한다. 네. 뭐 냉열을 활용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도 있고 LNG를 뭐 추출 수소, LNG를 바탕으로 해서 뭐냐 분리해 갖고 예. C하고 H를 분리해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충전소라는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뭐 이제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지금 이 조금 중단의 규모도 그렇고 약간 소단의 규모도 그렇고 지금의 도시가스 이 전국 가스 공급망 이런 음. 것들이 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 목표 주가를 쓰고 계세요? 아니면은 쓰고 있는데요. 예. 네. 아니 왜냐면은 요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효성중공업, 한화솔루션,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수소경제, 수소에너지 사업에서 뭔가 진짜 실체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약간 네. 그런 밸류체인을 언급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2020년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막 크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에서 이미 다 크게 시세가 분출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남았고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결코 지금은 별로 이렇게 싼 밸류는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실전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예, 예. 예. 뭐 근데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시세를 별로 못 냈고, 가스공사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위 뭐 태양광이나 이제 수소 관련된 쪽은 전 세계가 다 열광을 했으니까 네. 많이 올랐고, 근데 올해 이제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이제 상반기를 지금 정리하는 시점에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올해 이제 뭐 유가가 좋았고 음. 그다음에 화학 섹터가 좋았고 철강 섹터가 좋았고 한데 네. 이 좀 뭐 이제 경기회복과 관련된 쪽에서 수요가 좋았던 부분이 어, 다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네. 섹터 공교롭게 네. 공통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최근 얘기 많이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자꾸 탄소 배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지금 탄소 다배출 산업의 국가들 네. 중국 쪽 뭐 이런 쪽이 이쪽에 설비 투자라든지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제때 못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가동을 또 줄이고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예전보다 공급을 능동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음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마는 계절에 깔린 거는 탄소 감축, 네. ESG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돌고 도는 건데 음흠. 예, 그 한쪽에 좀 과하면은 다른 쪽에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 결국 이제 소위 이제 아까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글쎄요 이제 뭐 카카오 같은 주식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뭐 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예.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부각됐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유가를 비롯한 유가 플레이하는 기업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 네. 뭐 대응 수단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부각이 됐고 지금 이제 보면요 사실 우리가 뭐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는 오히려 좀 안정된 상황이고 네. 다시 성장주의 시간이 올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네. 저희도 그런 생각에 반대하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회 쪽에 서 있는 애들은 아하. 애들 죄송합니다. 기회 쪽에 서 있는 어. 기업들 그런 자산들은 기업이든 ETF든 뭐 실물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탄소도 실물이니까요. 뭐 이런 음.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네. 보셔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효성중공, 하나솔루션, 한국가스공사 정도는 좀 제가 이제 아시죠? 환경과 관련해 갖고는 네. 이제 말씀 많이 드릴 수 있고, 뭐 사회나 이제 거버넌스 관련해 갖고는 사실은 ESG 점수로만 말씀드리면은 네. 그 이제 각 평가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기업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 그다음에 은행, 금융지주 이런 쪽이 평가 점수가 좋아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최근에 ESG 펀드에서 종목들을 편입을 할 때, 네. 어, 이 회사마다 다르고 펀드마다 다르지만 뭐 어차피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얘네들은 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더 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평가 점수가 높은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지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금융지주 이런 쪽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뭐 배당과 관련된 얘기들이라든지 다시 이익전망 뭐 이런 것도 배당도 나쁘지 좀 예, 않고, 뭐 회복이 금리 되고. 얘기도 있고, 네. 예, 배당 관련된 규제 이런 것도 좀 풀린다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만인의 또 이제 뭐 선호주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다 말씀하시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네. 이쪽도 뭐 ESG 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아, 편이고,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 뭐 자동차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봐야 될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ESG 관련된 펀드들에도 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예. 블랙록이 이제 작년도에 이제 ETF를 출시하고, 사실 이제 글로벌하게는 우리가 블랙록을 비롯한 그런 이제 소위 패시브 펀드 많이 하는 회사들의 통계를 보는 게 훨씬 더 유의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지만, 그건 뭐 사실 금방 뭐 구글이나 블룸버그에서 치면 나오는 건데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 책임 투자와 관련된 어 이제 어셋 오너들의 자금 아웃소싱이 네.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 펀드에서 특정 운용사를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 작년도에 아주 빼어난 수익률을 보였던 어, 이 사회 책임 투자와 관련된 그런 스타일의 공모 펀드들이 올해도 비교적 선전을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자금 유입이 공모 펀드들이 지금 공모 스타일의 공모주를 받는 주식이 펀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사모가 아닌 공모 개념으로 이제 일반 운용사들이 이제 내놓는 액티브 펀드들도 상당히 좀 뭐 고전하는 와중에 사회 책임과 관련된 펀드들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그런 이제 자금 집행기관 쪽의 자금 집행이 이런 쪽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왜? 음. 뭐 글로벌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되면은 뭐 ESG를 지켜야만 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관련된 자금들이 지금은 뭐 ESG 잘한다 해서 약간 돈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겠지만 나중에는 아예 ESG를 잘 못한다 그러면 아예 돈이 들어가지 않는 오히려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뭐 사실 뭐 이게 부정적인 배제라고 네, 그렇게 해서 아예 부정적인 배제. 네거티브 익스클루전이라고, 아예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하는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뺄래요. 네, 이런 노르웨이 국부 펀드부터 그렇죠. 유명해졌고, 특히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뭐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만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그런 뭐 소버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여튼 뭐 국가 그런 연금 펀드 중에 대표적인 건 중 하나인데, 그렇죠. 그렇고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랙록, 거기가 이제 1등이잖아요. 그 자금 사이즈는 1등인데, 뭐 ETF 측면에서 예, 근데 뭐 갑자기 이제 작년, 갑자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뭐 이 친환경에 기치를 높게 들겠다. 음, 그래서 레리 핑크라는 그 CEO죠. 네, CEO가 네, 많이 소개가 됐고, 뭐 작년이어서 올해 또 그 연두 교수가 아니라 뭐 연초에 쓰는 레터 같은 건데 또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다보스 포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 쪽에서 계속 그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소위 말해서 리더 이런 음, 역할을 하면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자, 예,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음, 어, 뭐 이제
성과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네. 예, 이제 과거에는 좀 퀘스천 마크가 붙었는데 최근 한 3, 4년간을 보면은 ESG의 이 소위 라벨을 단 펀드들이 ETF들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게 약효가 좀 더 가겠죠. 네. 예. 앞으로도 당연히 또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분간은 네. 일단 그 약효가 먹히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기업에서도 최근에 ESG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당연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은 ESG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저기 KTB 투자증권 신지윤 센터장님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ESG 주요 이슈 관련된 자료들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좀 찾아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할게요. 신지윤 KTB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